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벌써 2월도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죠. 또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고요. 또 다음 주에는 설날 연휴가 있어서 시간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2월은 시작과 마무리의 달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새학기를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 또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일매일이 2월 같은 설렘의 달이라면 우리가 하루를 더 힘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10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외제차의 성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경기는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입차 시장은 이와 상관없이 무풍지대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연간 판매량이 20만 대에 육박했습니다.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22만 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자동차협회가 수입차 현황을 통계로 내놨습니다. 이 통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1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19,930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달인데요. 월별 판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여태까지 수입차를 수입해온 분량 중에 지난해 1월 한 달 동안 수입해온 분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요. 지난해 1월과 비교하자면 34.2% 늘었고 바로 전달인 지난해 12월보다는 16.4% 늘었습니다. 수입차의 내수 점유율도 15%를 넘었습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 5개사의 1월 판매량이 모두 합쳐 11만 1,620대인데요. 수입차가 1월에 19,930대가 등록됐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수입차의 1월 내수시장 점유율이 15.2%가 됩니다. 바로 작년이죠. 2014년 연간 수입차의 점유율이 13.9%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더 높아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1월은 자동차 시장의 비수기라고 합니다. 가격 할인이나 할부금리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가 통상적으로 연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혜택이 끝나는 1월에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수입차들, 바로 올해 1월에 역대 최다 판매 대수를 기록했죠. 연도 기준으로 살펴봐도 수입차의 성장세가 참 무섭습니다.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는 중인데요. 2010년 전체 수입차 판매량이 9만 대에 불과했는데 2015년 22만 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6년 만에 무려 2.5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의 조사 결과 올해 수입차 시장이 전년 대비 14.6%나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나온 거니까요. 경쟁자인 현대자동차조차도 올해 내수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국내 업체들의 1월 점유율은 참 부진했습니다. 현대차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38.3% 기록했고요. 기아차는 28%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점유율이 7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합계 시장 점유율 80%대를 자랑하던 현대기아차였습니다. 현대기아차로서는 내수 시장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GM의 경우에도 9%에 그치면서 목표였던 두 자릿수 점유율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국내 업체가 1월에는 숨고르기 중이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바로 이번 달이죠. 2월부터 현대차가 투싼과 아반떼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장 점유율 쟁탈전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사이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으로 하락하면서 수입차 시장 안에서도 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장 점유율 순위 4위에 그쳤던 메르세데스 벤츠가 올 1월 갑자기 1위를 차지하면서 수입차 브랜드 최초로 월간 판매량 4,000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내내 1위를 지켰던 BMW는 1월에 3,008대를 팔면서 1위 자리를 벤츠에 내주게 됐습니다.
BMW의 차량은 디젤을 사용하는 비중이 88%입니다. 디젤 판매에 집중해 왔는데요. 반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가솔린, 즉 휘발유 사용 차량이 44%로 꽤 많았습니다. 지난 1년간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차량 유지비 문제로 디젤차 구입을 고민했던 소비자들이 다시 가솔린, 즉 휘발유 차량으로 복귀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침투하고 있는 수입차들의 상황 살펴봤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다는 점,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위기가 아닐 수 없겠죠.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보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2월 10일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패스트머니 시대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그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 하나라는데요. 버핏의 재산은 약 722억 달러, 우리 돈 약 79조 원입니다. 빌 게이츠에 이어서 세계 2위 부자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 많은 돈을 벌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는 11살이던 1941년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 외에도 어릴 때부터 돈 버는 일에 밝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버핏의 재산 중 600달러, 722억 달러 중에 600달러 굉장히 많은 비중인데요. 이만큼을 바로 환갑이 넘어서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돈을 불린 기간으로 따져보자면 워런 버핏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돈을 번 대기만성형 갑부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최근 이런 워런 버핏과는 전혀 다른 스타들의 부자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슈퍼부자들은 단기간에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요즘 패스트머니 시대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CEO인 제프 베저스, 알리바바 회장인 마인, 그리고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바로 이 패스트머니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전 세계 주요 억만장자들의 돈을 번 스타일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참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재산이 200달러, 즉 22조 원 정도로 늘어나는 시기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이 된 22조 원 넘는 재산을 가진 갑부는 전 세계 약 38명이었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의 경우에는 66세가 되던 97년 5월에 22조 원을 넘는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회사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69년 6월을 시작으로 하자면 27년 11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사업 시작 후 21년 7개월이 지나서 22조 원의 재산을 갖게 됐고요. 레리 윌리슨 오라클 CEO의 재산은 22년 5개월이 지나서 22조 원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1세대 갑부들은 대략 2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22조 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상하고 있는 2세대 부자들은 패스트머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프 베저스 아마존 CEO는 16년 4개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15년 7개월,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8년 10개월 등 점차 슈퍼 갑부가 되는 시간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정말 기록을 세웠습니다. 22조 원의 재산을 만드는데 8년 1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화와 통신기술 등의 발전으로 몇십 년 동안 불려야 했던 재산이 불과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건데요. 30세에 300억 달러의 재산을 모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기업 공개, IPO가 이들의 재산을 불리는데 톡톡히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페이스북의 저커버그와 알리바바의 마윈 모두 기업을 IPO로 상장시키면서 일약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IPO는 창업자나 기존 주주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회사 가치와 지분 가치 등 값이 오르면서 거액을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시장의 자금 동원력이 커지면서 IPO는 잭팟이 됐다고 합니다. 일반 대중들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됐고요.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금융시장 개방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 투자자가 같은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에 돈이 몰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젊은 부자의 탄생은 상속을 통해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30년간 사상 최대 규모로 부의 대물림, 즉 상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 중 50대 이상이 75%를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부의 이전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저커버그 같은 자수성가형 젊은 부자뿐 아니라 페리스 힐튼 같은 상속형 젊은 부자가 많아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패스트머니 시대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패스트머니 시대, 젊은 부자들이 빨리 돈을 버는 시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에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경제 신간 소개해드리는 날이죠. 주목해볼 만한 새로운 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컨설팅 브랜드 기업 유니타스 클래스의 김경필 이사가 처음으로 밝히는 고객도 모르는 고객의 구매 심리를 꿰뚫어보는 법칙을 알려주는 책, 바로 야성의 고객입니다. 고객의 사고방식을 발견해내고 철벽 고객도 끌리게 하는 상품기획법,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마케팅 전략서이기도 하고요. 경제학적 논리로 고객을 이해하기보다 야생의 고객이라는 설정을 통해 길들여지지 않는 고객의 사고방식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입문서이기도 합니다. 20여 년간 컨설팅, 코칭, 그리고 교육을 해온 저자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이 총망라된 워크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라. 이것이 고객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 예를 들고 있는데요. 20대 후반의 여성 가영 씨는 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비는 보통 환영받지 못하는 소식인데요. 왜 이 여성에게는 기다려지는 이벤트가 됐을까요? 바로 최근 여성의 소비 행태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바로 장화입니다. 여성들은 장화를 단순히 방수 기능 때문에 쓰지는 않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반바지에 장화 특유의 투박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디자인한 장화를 신는 모습이 바로 패션 감각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비 오는 날이면 멋지게 옷을 차려입을 수 없었던 직장 여성들에게 패션 장화 헌터는 단순히 비를 막아주는 신발이 아니라 비 오는 날에도 멋진 패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 됐습니다. 이처럼 고객은 시장에서 꼭 이성적으로 용도에 따라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이성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장화를 구매하는 오늘날의 고객은 이성의 고객이 아니라 야생의 고객이라는 것입니다. 신고 싶지 않은 장화를 패션 아이템으로 변화시킨 헌터의 기획력, 또 1리터짜리 아메리카노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 늘 매진되는 갈비탕집의 영업 노하우와 맛의 비법, 막힌 공간을 부각하는 색조 화장품 회사의 홍보 전략 등 길들지 않는 야생의 고객 사고방식을 제대로 이해한 브랜드들의 성공 법칙을 다양한 현장 데이터와 인문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또 책에서 말하는 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고객을 해부학적 지식으로 파악하지 말고 인간 본성으로 이해하라고 설명합니다.
요즘 다이어리 노트 시장에서 각광받는 제품은 검정 커버에 간단한 줄만 그어져 있거나 혹은 줄조차도 없는 무지 형태의 바로 몰스킨의 제품입니다. 몰스킨의 성공은 참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0년대 후반까지 일반 직장인들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프랭클린 플래너처럼 시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명 시간관리 다이어리를 선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트가 제시하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생각을 노트에 적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고 몰스킨은 파악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프랭클린 플래너보다 어떤 특별한 기능도 제한하지 않는 몰스킨이 잘 판매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다는데요. 지금까지 기업이 고객을 이해해온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자처럼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비법, 책에서는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가장 큰 무기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겨냥해 질문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사고와 행동을 자극하고 또 그들의 답변과 행동을 관찰하다 보면 고객을 이성과 이기심으로 재단하는 표준 마케터의 시각이 아니라 고객을 인간 본성으로 이해하는 야생 마케터의 시각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이한 점 또 하나는요, 마케팅이나 경영 관련 전문가의 이야기보다 인문학적 철학자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일생을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한 철학자들, 바로 이 철학자들의 물음이 더 효과적으로 고객은 누구인가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책 말미에는 30여 컷의 사진과 20여 개의 핵심 문장을 별도로 구성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관점에서 인물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석과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독자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책에서 배운 것을 실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워크숍 가이드와 각 장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장별 요약 코너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야생의 고객이라는 마케팅 서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시간은 주식 한마디 소개해드리는 바로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CJ-CGV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CGV, 최근 영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4분기 실적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CJ-CGV의 4분기 실적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연결 실적은 매출액 2,590억 원, 작년보다 21%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은 54억 원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순이익은 적자로 좀 전환이 됐는데 마이너스 110억 원 정도가 기록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2배가량 상회하는 좋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사 실적을 따로 떼서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늘어난 2,079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66% 늘어난 8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소폭 개선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본사의 영업이익 호실적 달성의 이유는요. 본사의 직영점 점포당 매출액이 27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점, 그리고 인건비 및 광고 판촉비 등 고정비에 대한 비용 통제가 진행된 점, 마지막으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개봉에 따른 배급 수수료 매출 발생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결 자회사들의 합산 실적도 따로 떼서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60% 늘어난 512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됐습니다. 마이너스 31억 원 기록하면서 손실을 조금 봤죠. 또 주요 자회사 영업이익들 중요한 부분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디플렉스와 시뮬라인은 마이너스 5억 원 기록했고요. 중국법인이 마이너스 28억 기록하면서 적자가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30억 원의 영업이익, 수익을 냈고요. 미국은 마이너스 15억 원 기록하면서 적자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을 제외한다면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고르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익을 내고 있고요. 다른 자회사들도 적자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 상영관 실적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상영관 실적은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00% 이상 늘었습니다. 16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7억 원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적자를 기록해서 전분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은 많이 늘었지만 적자폭이 확대되는 것 조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분기에 신규 출점된 중국의 6개 점포 가운데 개별 실적 확인이 가능한 4개 점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2014년 연간 매출액이 22호점을 제외하면 20억 원 전후에서 그리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 대상 중국 점포들의 영업 정상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중국 CGV의 점포는 연간 40억 원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해야 정상화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억 원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걱정할 부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중국의 흑자 전환을 확인한다면 주가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상황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2015년 2월 4일 기준으로 국내 1분기 박스오피스 누적 입장객은 2,399만 명이었습니다. 전분기보다 15% 정도 줄어든 모습인데요. 국제시장의 흥행 효과가 물론 있었지만 지난해에도 흥행작이 많았습니다. 겨울왕국과 수상한 그녀의 기고 효과가 있었다는데요. 그리고 국제시장 이후에 후속 흥행작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상황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은 이미 성숙한 시장인 관계로 큰 폭의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핵심 성장 동력인 중국 자회사의 흑자 전환 여부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2015년 중국 신포 점포 수는 2014년 오픈 예정 점포의 개장 지연으로 기존 19개에서 27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자회사의 흑자 전환 시점도 내년 정도로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CJ-CGV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의 흑자 전환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중국 자회사의 미래 이익을 앞당겨 반영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이익 창출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경쟁업체인 완다원선의 주가 급등으로 완다원선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점은 단기 수급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관련해서 CJ-CGV의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말과 우리 정서를 시에 잘 담아낸 시인, 바로 김소월 시인의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김소월 시인은 대표작이 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진달래꽃, 초혼, 엄마야 누나야 같은 서정시를 많이 남기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시인인데요. 김소월 시인의 시 중에 비교적 덜 알려진 시지만 이 산 위에라는 시를 읽으면 산과 물이 있는 자연 속에 정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김소월 시인의 산 위에 한번 들어보시죠. 시 전문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산 위에, 김소월. 산 위에 올라서서 바라다 보면 가로막힌 바다를 마주 건너서 임 계시는 마을이 내 눈앞으로 꿈 하늘같이 떠오릅니다. 흰 모래 빗긴 선창가에는 한가한 뱃노래가 멀리 잦으며 날 저물고 안개는 깊이 덮여서 흩어지는 물꽃뿐 아득합니다. 이윽고 밤 어둡는 물새가 울면 물결조차 하나둘 배는 떠나서 저 멀리 한바다로 아주 바다로
마치 가랑잎같이 떠나갑니다. 나는 혼자 산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 해 붉은 밭에 몸을 씻으며 귀 기울이고 솔곳이 옅든노라면 임계신 창 아래로 가는 물노래. 흔들어 깨우치는 물노래에는 내 이미 놀라 일어 찾으신데도 내 몸은 산 위에서 그 산 위에서 고이 깊이 잠들어 다 모릅니다. 마치 산과 물이 있는 자연 속에 혼자서 푹 들어가 있는 느낌을 주는 시입니다. 조용한 어투와 시조를 떠올리게 하는 음보로 우리 정서를 차분하게 잘 표현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님은 바다 건너 멀리 있고 또 그곳에 닿을 수 없어 아쉬워하는 마음이 슬프지만 조용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별과 그리움의 슬픔을 크게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덤덤하게 조용하게 말하니까요. 더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조용히 스미는 우리 조용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시, 오늘의 시는 김소월 시인의 산 위에였습니다. 네, 오늘 경제 돋보기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는 조금 씁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바로 패스트머니 시대라는 내용에서였는데요. 마크 저커버그처럼 알리바바의 마윈처럼 이렇게 좀 자수성가하는 젊은 부자가 많아진다는 점은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요. 또 부자들의 상속이 많아져서 상속 부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좀 경계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속부자들의 갑질 논란이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의 성숙한 인식과 또 적절한 정책과 제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